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당직자로 시작해서 원내대표까지 오른 분입니다. 35년째 정치 외길 인생을 걸어오고 있는 사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내대표를 모시니까 굉장히 우리 자리가 무게감 있는 자리가 맞아요. 딱 되는 느낌. 예. 어떻게 이제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신 뭐 현실감이 드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1년 동안 원내대표하고 또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네. 당을 끌어오다시피 했는데 네. 굉장히 당으로서는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또 지방선거도 있었고 그 결과가 우리가 소망했던 만큼 이루어지질 않아서 당으로서는 어려운 기간이었고 저도 매우 그 부담이 컸던 시간이었는데요. 예. 지금 이제 그 임무를 다 마치고 평의원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네. 좀 어깨는 좀 가볍습니다. 네. 17대 국회 시작해서 쭉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18대 빼고 네네. 계속 이제 국회의원으로 되신 거잖아요. 네네. 와, 상상이 안 되는데 혹시 정치인이 안 됐으면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진로를 생각할 때 저는 네. 철학자가 돼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를 선택하기도 그랬고, 예. 근데 직업으로 표현한다면 뭐 선생님이 됐겠죠. 그러시군요. 네. 사선 의원이 되신 거는 그만큼 지역 구민들이 믿고 선택을 해주셨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인생 책방 나오신 기념으로 우리 지역구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구리시는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시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구리시는 작지만 네. 없는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는 네. 도시거든요. 한강, 또 왕숙천이 흐르고, 네. 그다음에 산도, 이 네. 아차산, 망우산. 맞아요. 아차산에도 이 역사 유적이 많고요. 네. 망우산에는 우리 근대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잠들어 계시고, 특히나 이 조선 왕조를 세운 네. 이성계 태조대왕을 비롯해서 9분의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네. 동군릉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 동군릉은 이제 조선시대 왕릉군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거라서 예. 유엔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을 정도로 저희 그 구리시는 정말 많죠, 뭐가. 맞아요. 네. 저는 뭐 송곡여고 그 밑에 학교,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네, 마무리. 예, 시험이 일찍 끝나면 많이 타고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햄버거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집이랑 가까워서 그리로 넘어가서 많이 놀았어요. 예, 돌다리. 그 송곡여고가 있는 망우리도 네. 예전에는 구리면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서울로 절반, 구리면의 절반이 서울로 편입이 된 거죠. 아, 그런 거였구나. 의원님 인생책 이제 만나볼 텐데 앞서서 철학과 나오셨다고 좀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네. 와, 그래서 그랬는지 정말 이 책을 하고야 맙니다, 저희가. 철학자 칸트의 영구 평화론. 와, 책은 가볍죠. 예. 근데 저희가 가벼운 책에 한번 당한 적 있죠. 아, 그 개소리에 관하여인가? 온 네네. 불시시라는 책. 네네. 얇다고 되게 좋아했다가 엄청 고생했는데. 그러니까요. 와, 이 책 진짜 그 이후로 처음 만나는 얇지만 너무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네. 사실
칸트 하면 비판 철학에 또 네. 대가로 알려져 있고 순수 이성 비판, 뭐 실천 이성 비판, 네.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3대 들었죠. 주조도 있잖아요. 네. 그걸 안 하신 게 어딥니까? 그거 있으면 그 감사해야 되죠. 저희 녹화 그러네요. 못 합니다. 네. 다행히 영국평화론이라고 하는 이 칸트 말년의 저작입니다. 예. 이 책이 1795년에 간행이 됐는데요. 네. 그때 칸트의 나이가 71세였어요. 음. 그러니까 이 노 철학자가 당시에 이 프러시아와 프랑스 사이에 이 협정이 맺어지게 되는데 네. 근데 그 평화 협정이라고 하는 게 음. 상당히 허점이 많고 그렇겠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계속 개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좀 영구한 평화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 지금의 국제연맹의 토대가 되는 그 개념을 그렇군요. 이 책에서 언급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세계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모두가 단일한 시민으로서 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나라들이 공화적 또 민주적 통치 국가를 이루면서 동시에 연합하는 이런 방식을 제안하는데 지금 생각해 봐도 정말로 유효한 네. 앞으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또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이 작은 책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 의원님이 이제 철학도셨잖아요. 서양 네. 철학을 말할 때 하여튼 칸트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네,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중요한 겁니까? 서양 철학에서 칸트가 없이 예. 서양 철학을 얘기할 수 없고 지금도 칸트 철학을 이어받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칸트 학파, 네. 칸티아너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데 그 칸트의 비판 철학을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단지 어떤 그 철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뭐 사회, 정치, 문화 뭐 이런 다양한 영역에까지 이 비판 철학의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되죠. 네. 그럼 뭐 예를 들면 무슨 막스 베버라든가 아니면 네. 후설이라든가 레비스트로스 같은 구조주의 문화 인류학 같은 걸 하신 분들도 그러니까 칸트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진보적인 사상가들 중에는 마르쿠제라든가 이런 독일의 비판주의는 역시 또 이 칸트를 이어받고 있고 그래서 네. 칸트 철학은 저희가 유럽의 사상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분이 시조가 돼서 그 뒤에 이제 어떤 철학사들이 굉장히 그 영향하에 발전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네. 저희가 아는 거라고는 같은 시간에 항상 산책했다. 그 산책하는 걸 보고 시간을 안다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었다. 뭐 이거 네. 정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그 자신이 태어난 도시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예.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이 규칙적이어서 네. 그 규칙적인 산책을 한 것으로 유명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보통 이제 저희가 독일을 여행하는 분들이 네. 하이델베르크에 가면 네. 하이델베르크 대학 건너편에 철학자의 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를 칸트가 산책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는 칸트가 아니라 헤겔이 산책한 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어. 이 칸트는 그 당시에는 퀘니스부르크라고 예. 퀘니스부르크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네. 그리고 퀘니스부르크 대학에서 교수를 하셨어요. 거기에 가면 또 철학자의 길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그러니까 동프로이센에 속해 있던 도시고 예. 그 지금은 그 도시 이름도 바뀌었어요. 예. 칼리닝그라드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러시아 영토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작 영국 평화를 이야기한 이 칸트를 낳은 도시, 그 도시는 지금 전쟁 중인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매우 불행한 일이죠. 진영 씨, 이 칸트 철학자께서 딱 한 번 산책 시간을 어겼다 그래요? 아, 그래요? 무슨 일로 어겼을 것 같아요? 아마 공복이시지 않으셨을까요? 너무 배고파 식사. 그럼요. 사람은 공복은 못 견디거든요.
아니 그렇죠? 근데 이분이 네. 산책 시간을 어긴 이유도 네. 너무 특별한 거예요. 네. 혹시 의원님 아세요? 예, 그 장자크 루소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에밀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에밀을 읽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너무 야, 칸트 산책 적인. 시간을 놓쳤다. 와. 얼마나 한 번. 재밌었으면. 야. 에밀도 교육하기 고전이거든요. 와, 근데 그게 그래요? 그렇게 재밌다고요? 천재시니까. 근데 이 책도 읽어보셨겠지만 칸트의 그 글은 정말 불친절합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읽기에 적합한 책은 아니에요. 의원님, 그 철학과를 나오셨으니까 뭐 칸트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철학자의 책도 읽으셨을 거고 그 외에도 많은 책을 읽으셨을 텐데 딱 이 책을 인생책으로 고른 이유를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철학 공부를 할 때는 칸트의 다른 책을 읽었지 이 책을 읽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구 평화론이라고 하는 게 좀 철학의 주제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정치학 같기도 하고 또 국제정치학의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책을 접하게 된 건 한 10년쯤 전에 아, 네. 이걸 이제 잘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저한테 소개를 해주신 교수님이 계신데 그래요? 그 교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칸트의 생각은 말이야 모든 나라가 다 고도로 민주주의가 발달을 하면 절대 전쟁을 안 할 거야 라는 얘기야.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라는 거는 모든 의사결정을 국민들을 위해서 결정하는데 전쟁은 예로부터 독재자나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백성이 전쟁을 일으킨 적이 어디 있었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한 문장에 칸트의 생각이 뭔가 하는 건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칸트가 평화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현재 우리 세계의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인류에 노력하는 사람들 네. 또는 세계 시민들이 이 길을 뭐 전범처럼 생각하면서 실천하고 있다. 많은 국제기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국제기구들의 첫 출발은 칸트에서부터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어요. 오늘 책이 어려워서 사실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냥 네. 의원님 강의를 들으면 되겠구나라는 그럴 것 생각이 같아요. 지금 네. 딱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칸트의 영원한 평화 사상, 영구 평화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칸트의 영원한 평화 사상, 첫 번째 차트 뜯어봅니다.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여기 나왔네요. 정말 영원한 평화는 가능한가라는 가능할까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음. 네. 이 영구평화론이라고 하는 책이 나온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네. 혁명 정부가 세워지고 또 유럽 각국들 간에 네. 전투가 벌어지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에 평화협정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네. 그걸 바젤 평화조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국민을 기만하는 여러 가지 또 좋지 않은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중적인 겁니다. 조약이었군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배상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프랑스에 의한 그 독일령의 점거 이런 문제는 뭐 제대로 언급도 안 되고 네.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이 칸트가 그렇다면 이 평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특히 국가 차원에서의 그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이분이 답답하셔갖고 평화란 건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거야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너무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이 영구 평화라는 책 제목이 네. 사실은 어떤 호텔 이름을 보고 요거다 하고 정했다는데 대철학자 칸트가 그럴 리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호텔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화려한 예. 건물에 붙어 있는 걸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여관이나 연숙 같은 데 붙어 있던 거죠. 진짜요? 예. 그러니까 여관에 붙인 말은 영원한 평화 이런 거였는데 그 당시에 쓰던 어법은 죽음이 주는 영원한 평화였어요.
아, 호텔에요? 네네. 그 호텔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 호텔 옆에 예. 그러니까 그 묘지가 있었는데 이 영원한 안식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네, 예. 칸트는 그걸 보고 영원한 평화는 정말 인류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한 이뤄낼 수 없는 것인가? 네.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라는 이야기를 글로 남기신 거죠. 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UN, 칸트 철학의 기반을 두고 설립된 UN도 거기에서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게 참 네. 어려운 거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이제 그런 국가연합 같은 거를 구상하면서 네. 국제사회를 일종의 이제 자유주의 내지는 민주주의로 의 원리가 작용되는 그런 국제사회를 꿈꿨던 거죠. 예. 저희가 이야기하는 국제사회. 예. 라는 것도 국가 간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칸트가 만들어낸 거죠. 예, 국제사회라는. 그러니까 국가 간인데 그걸 사회라고 부르잖아요. 그 국가를 하나의 인격체로 다 보고 네, 인격체로 보고 하나의 그 사회로 본 사이에 거군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된다면 네, 네. 평화롭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네. 실제로 이제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러시아는 칸트의 정신에 완전히 배쳐되어 있는 건데 칸트는 한 국가가 한 국가에 대해서 무력을 그러니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더 극단적으로는 각 국가가 상비군을 두지 말자는 제안도 합니다. 정말 국가 연합에 예. 연합에 연합군만 두고 와. 국가 간에 상비군을 두지 말자 이런 제안도 합니다. 그걸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이상주의자라고 볼 수 그럴 수 있나요? 있어요. 예. 예. 그렇다면 의원님은 이상주의자이실까요? 현실주의자이실까요? 저는 현실 정치인입니다. 네. 근데 현실 정치인이라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는 말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한 나라면 나라, 네, 또 바람직한 세계, 좀 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허위평론가 예. 흥미로운 건 이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자연의 법칙을 얘기하거든요. 자연의 질서가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이 저마다의 언어와 종교를 가지고 각자 독립적으로 자기들의 생활 방식을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상업 정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결국 이익을 저마다 추구하려고 하면 전쟁을 하는 건 곤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사이가 좋아야 서로 무역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발전을 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업 정신의 논리도 역시 전쟁을 억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이러한 정신들, 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또 전쟁의 억지력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의원님이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셨는데 그럼 철학과를 가야겠다 딱 집어가지고 가신 건 거죠? 네.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철학과를 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공부를 했죠. 대개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청소년들한테 반듯한 직장,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뭐 부를 얻을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우선하게 만들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출세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더 내 삶을 의미 있게 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결과로 내린 결정이 철학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였어요. 근데 대학에 가서는 철학과를 가셨는데 철학을 안 하고 학생운동으로 뛰어드셨어요. 네, 못했어요. 그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철학 공부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진짜 하고 싶었는데. 네. 그런데 당시에 대학 캠퍼스 자체가 그러니까 억압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내지는 철학할 수 있는 분위기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제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은데 그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자유를 찾는데 먼저
그 주목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학생운동을 하게 됐고 민주화운동의 한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이 정말 늦은 나이에 늦둥이로. 네, 제가 거의 왜 신동이거든요. 아,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의원님. 예. 그런 아들이 네.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착하고 막 이렇게 머리 좋은 네. 우리 수재 아들이 학생운동을 한다 했으면 엄청 반대하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대학 갈 때부터 다른 과 가라고 하시는 걸 제가 철학과를 가겠다. 네, 그리고 네, 제 네. 고집을 안 꺾었지 않습니까? 아, 이미 네, 한번 그렇죠. 보여주셨네요. 그건 이제 네. 그러니까 제 삶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 거였죠. 사실 제가 이 책을 고를까 아니면 백범일지를 고를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는 백범일지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뱅이는 살기 위해서 소리 없이 기어가지만 모기는 살기 위해서 이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든다 하는 백범일지 한 구절인데요. 이거는 안중근 의사의 아버님이 한시로 지어서 아들에게 준 시였습니다. 예. 근데 그 시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으면 피할 수는 없지. 잘못되는 일 없게 잘 주의해서 해라.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을 그 아버지는 이제 그걸 또 존중해 주신 겁니다. 저 녀석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군요. 그 말씀을 왜 안 하셨지? 근데 이제 의원님이 정당의 당직자로 당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 고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변인으로 발탁되셨는데 그 에피소드를 좀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부르셔서 이제 네. 총재실에 쫓아 올라갔는데 네. 뭐 연설문 구술을 하시기 구술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근데 막 뒤져보니까 수첩하고 이 필기도구를 안 가져온 거예요. 식은땀 나요. 네네. 어떡해요? 정말 식은땀 나죠.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머릿속에 이제 외웠죠.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이걸 다 이제 연설문 정리를 하고. 몇 분짜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한 10분 정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원고지 한 20매 정도. 원고지 20년 길죠. 20년을 다 길죠, 의원님. 외운다고요? 의원님. 와, 천재시구나. 근데 그 뒤에 이제 이거를 다 정리해서 가서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 어른이 보통 말씀을 잘하는 어른이신가요? 근데 하나의 수정도 없이 오케이 딱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죠? 예, 예. 의원님이 철학가 출신이기도 하시고 또 정치 철학이 무엇인지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좌우명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있다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좌우명은 좀 다른 좌우명인데. 좌우명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땅에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난다, 일어선다 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종교에 빠질 그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는 어떻게 보면 내가 넘어진 이 땅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이야기, 신에 의탁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현실에서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현실을 바꾸는 것, 이것이 더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요. 바로 그게 땅에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선다. 제 좌우명입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칸트의 영원한 평화 사상, 영원한 평화의 실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뭐 방안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칸트는 세 가지를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공화제인데요. 예. 입법과 행정, 이런 그 체계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네. 강조를 하는 거죠. 사실 왕정 체계에서는 네. 왕이 나 전쟁할 거야 라고 마음 먹으면 말릴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공화정 체제에서는 설령 권력자가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겠다라는 마음을
먹어도 네.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공화정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공화제. 두 번째는 이 국제연방 그리고 국제법의 존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제기구가 설립되는데 사실은 이 두 번째 이야기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법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따라야 할 법. 그것은 네. 분명히 이 시민의 기초한 시민의 자유를 또 우선시한 그런 법이 만들어질 거고 네. 그것을 지키는 한 평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외국인들이 이제 다른 나라를 방문하잖아요. 네. 그럴 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고 네. 또 그들을 적대시하지 않는 이런 세계 시민법도 강조를 합니다. 의원님, 지금 칸트가 얘기한 거의 핵심 세 가지, 공화제, 국제연방과 국제법, 외국인의 방문을 허용하고 적대시하지 않는다, 뭐 세계 시민법까지는 없더라도 이 세 개는 지금 오늘날 네. 이런 보통 국가에서 다 이루어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예. 평화가 안 와서요. 다만 그 모두 다 이 민주주의 국가 또 예. 민주공화국임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나 실제로는 권위주의적인 나라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사실 그 국제기구인 유엔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전쟁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각 나라의 그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나라에 독재자가 있다라고 해서 다른 나라가 그 독재자를 끌어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칸트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네. 자기의 정치 체제, 그다음에 자기의 정치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다른 나라에서 침범을 하면 네. 그 즉시 이제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한 나라,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침범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한다. 설사 그 나라가 독재 국가를 할지라도. 독재 국가라 할지라도. 할지라도. 그리고 그 나라의 인권이 신장되고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기다리고 응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네. 그 민주주의가 그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 네, 네. 아무튼 인간이나 어떤 철학하는 칸트는 특히 어떤 인간의 이성을 엄청 강조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뭐 현실하고 조금 괴리가 있을 수는 있죠. 우린 굉장히 감성적인 동물이니까. 그러나 칸트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저하고 의원님의 이야기를 이제 권지정 씨한테 좀 넘겨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실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네. 예. 너무 동굴 목소리에 정직하시고 막 너무 똑똑하시고 넘치시고. 품위가 넘치시고 막 이러셔서 진실은 어떠실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그냥 바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필터링 없이. 네. 생각나는 네네. 대로 바로.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첫 번째 네. 질문입니다. 국회의원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꾀병을 부리신 적이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시고. 역시 없을 줄 알았어요. 너무 막 피곤하고 막 몸도 아프고 그러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의원님. 제가 그 불행하게도 코로나에 한 번도 안 걸려봤거든요. 아, 정말 코로나 걸려보고 싶고 아니면 혹시 나 코로나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한 일주일 네. 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이 머리를 스친 적이 없지 않은데 그걸 못했어요. 면역 체계도 뛰어나신 의원님이시네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에 대해 한 가지를 물을 수 있다면 그 한 가지 질문은? 동아시아는 평화로워질 수 있을까요? 역시 일관이시다. 뭐 로또 번호는 막 이런 거 없으시네. 저도 머릿속에 그게 로또 번호 그런 거 알면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근데 동아시아의 평화를 동아시아. 위해서 나 근데 의원님이 가장 우려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지 이 질문을 통해서 뭔가 알 것 같아요. 한중일 관계에 그렇죠. 대해서 굉장히 네.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군요. 네. 한중일뿐 아니라 북한. 네, 그렇겠네요. 예. 갑자기 우울해지면서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내 이름을 하루에 몇 번 검색해 보시나요? 한 10번은 검색합니다. 아, 이거 의외다. 아 진짜요? 의원님, 아, 의원님이 검색하시는구나.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검색을 해보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 계속 그 새로운 기사가 나오니까요. 아. 예. 그리고 뭐 좋은 기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나쁜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 어. 대략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검색을. 또, 예. 정치인의 습관입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나의 인생을 영화로 만든다면 그 제목을 한번 지어봐 주세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거. 영화를 만든다. 아우성치다 자연으로 돌아갔다. 아우성치다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으로 돌아갔다. 자연인하고는 좀 다른. 자연으로 돌아갔다. 아우성치다. 아우성치다. 자연으로. 언젠가는 자연으로 돌아가겠죠. 의원님. 뭔가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이 재미가 안 바위 돼. 같은 분이셔가지고 의원님은 진짜 깊이가 다르십니다. 의원님은 너무 진지하시고 네. 확실히 철학이 나시는 네. 분이라서 결국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의원님 그 한시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 그래서 같습니다. 오늘을 더 열심히 사시고 원래 여기서 뭔가 애드립 한번 치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해보려고 불가능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윤호중 의원님의 진실 게임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너무 깊이가 다르셔서 좀 놀랬을 뿐입니다. 네. 네. 자, 칸트하고 형제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자, 다음 거 뜯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야죠. 한반도의 평화. 사실 우리가 영구 평화라고 할 때, 우리의 지금 정전 상태를 저는 굉장히 많이 떠올렸고요. 우리가 제대로 된 조약에 의해서 영구 평화가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가 남북이 정전협정을 맺은 지 69년째가 됩니다. 네. 근데 곧 70년을 맞이하는데 정전협정이라는 말에도 알 수가 있듯이 이건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전쟁 멈춘 상태에 불과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평화협정으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서 또 정치인들,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한반도의 평화 문제는 영구 평화론과 결부지어서 우리가 거듭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남북 네. 평화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는 굉장히 이 불안한 상황이죠. 근데 칸트의 이 영구 평화론을 보면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원칙에 이런 게 있습니다. 평화 조약은 가짜다. 평화로 덮어놓은 위장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이제 정전협정 이후에 또 평화협정도 하고 불가침 선언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그런 바젤 조약처럼 전쟁의 가능성을 조금 덮어놓고 위장해놓는 이런 조약이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중근 의사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도 칸트의 생각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동양평화론이라는 이제 집필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집필 계획을 이야기한 말씀 중에 보면 당시에는 이제 일본과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을 때니까 특히 요동반도의 리순이라는 지역을 이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다가 일본이 차지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는 리순 지역을 어느 나라도 점령하지 않는 중립지대로 만들고 거기에 동양평화회의를 거기서 열자. 그리고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상호 서로 발전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통화를 만들자. 그 통화를 가지고 함께 잘 사는
동아시아를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저는 그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미중 갈등 문제를 극복하고 네. 또 남북 간의 네. 미국의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결국 최종적인 종착점에는 그 조그마한 어떤 충동이나 위협이 있어도 깨지기 쉬운 그런 평화가 아니라 예. 영원히 네.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아, 의원님 정말 사선이라는 게 말이 그렇지 정말 대단한 정치 인생인데요. 결국은 국회의원이 입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여한 것이 가장 보람 있다 하는 게 있다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죠. 재정법을 몇 개를 만들어서 제안도 하고 했지만 네. 그게 이제 입법 절차가 끝나질 않고 계속 네. 뭐 논의 중이라서 그걸 성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요. 네. 마무리 지은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대체공휴일법 같은 그래서 국민들한테 네. 휴식을 드리고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었고요. 네. 또는 뭐 수술실 CCTV법 예. 이런 것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거 그런 법들을 제가 원내대표하고 비대위원장 하면서 네. 그 개정을 다 했다는 거는 제가 계속 이 의정 활동의 하나의 성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제 21대 국회에서의 어떤 남은 과제? 이거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재정법 몇 개를 내놨다고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법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재정법안은 이제 사회적 경제기본법 같은 네.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공익법인에 대한 그 정부의 어떤 제도 자체를 바꾸는 뭐 그런 법들을 좀 의미 있게 만들었는데 뭐 하나라도 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진영 씨, 우리 의원님 뵌 소감이 어떻습니까? 의원님 너무 우직하시고 너무 이렇게 무게감도 있으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입은 웃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우직하고 무게감 있게 우리 국민들을 항상 웃게 해주시는 의원님이 되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허위평론가 이 책의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영원한 평화의 바탕에는 도덕이 놓여 있다. 이렇게 한 줄 평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부록에는 정치와 도덕의 관계를 칸트가 조명한 부분이 예. 실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가 왜 도덕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더 나아가서 평화 역시 그것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허심탄회한 개인적인 이야기 하실 기회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이 칸트의 영구평화론이라는 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칸트는 친절한 이 저술가는 아닙니다. 읽으시기에 부담스러운 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세기를 맞아서 20년이 지났는데 다시 20세기의 그 냉전 시절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류가 다시 냉전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열전의 시대에 이 세계대전이 있는 그런 지구로 돌아간다면 인류의 미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한번 이 책을 들고 나와봤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되든 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철학적인 토대가 있는 정치 흔치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그런 분이시고 또 이제 인품이 워낙 깊으셔서 저는 그
국민적음에 나옵니까? 세미 깊은 물은 바람에 뭐 아니 그 국민학과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 뿌리가 깊은 나무는 뿌리 깊은 뭐 나무. 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예. 예, 샘미 깊은 물은 가뭄에도 잘 마르지 않는다. 그 얘기를 의원님한테 하고 싶었어요. 예, 그런 이 느낌입니다. 과찬이십니다. 그래서 의원님 사실은 이제 그냥 뭐 뉴스에서 한 자락 뵐 때는 의원님의 이런 매력을 몰랐습니다. 맞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의원님의 그런 깊은 매력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역시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또 얘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제 추천해주신 칸트책 어려웠지만 저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항상 평화라는 별을 보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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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뭐 읽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국회도서관 기획 주제 비건 라이프로 엄선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정치 분야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입니다. 최근 프랑스 혁명부터 현재까지 노동자와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프랑스는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해왔는지, 서구의 지적 전통 안에서 이런 입법 기능을 가능케 한 이념과 철학은 무엇이며 노동자와 서민층의 집단주택 혹은 이상도시 건설을 꿈꾼 이들은 누구인지 소개합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도 사회주택이 직면한 과제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 속에서 소외된 이들과 사회의 낮은 곳을 바라보며 공권력을 끝까지 관찰한 한 사회의 저력과 시행착오, 실패를 동시에 책에 담았습니다. 집 없는 노동자와 빈민,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붙들고 고민한 프랑스 230년. 1789년부터 현재까지 프랑스 사회주택의 역사,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소개합니다.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라고 정의합니다. 저자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이 실질적인 다양한 상호 돌봄 관계를 포괄하지 못하며 주거, 의료, 돌봄, 연금, 상속, 재난 시 보호 등 삶의 전 영역의 보호 여부 결정에 제한을 준다고 말하는데요. 서로 돌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모든 관계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관계 맺을 수 있는 권리, 가족 구성권의 실현은 행복한 실존을 꿈꾸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혈연과 결혼뿐인 사회에서 새로운 유대를 상상하는 법, 가족을 구성할 권리입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이 선정한 테마도서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 국회도서관 기획 주제는 비건 라이프입니다. 비건 라이프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식습관을 넘어 동물 착취에 반대하는 삶의 방식이자 철학으로 불리는 비거니즘에 대한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가장 먼저 만나볼 책은 왜 비건인가입니다. 비건 화장품부터 비건 옷,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비건 제품까지 채식주의자를 뜻하는 비건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동물 해방은 인간 해방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는 동물 해방 운동가이자 철학자인 저자 피터 싱어는 동물의 고통과 기후 위기, 생태 위기가 육식과 관련 있다 말하며 동물과 지구를 위해 비거니즘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물과 지구를 위한 윤리적 식사, 비거니즘 철학 입문서 왜 비건인가입니다. 다음으로 나의 비거니즘 만화를 소개합니다. 책 제목 나의 비거니즘 만화는 트위터에서 비건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때 쓰는 해시태그 나의 비거니즘 일기에서 따온 제목이라고 하는데요. 비인간 동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비건이 된 작가는 비거니즘이란 단순히 고기,
생선, 유제품을 먹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삶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불완전한 실천이라도 의미가 있어요. 라고 외치는 나와 다른 존재를 존중하는 비건의 일상과 다양한 비건식. 어느 비건의 채식 그리고 동물권 이야기, 나의 비거니즘 만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조금 더 비건을 소개합니다. 채식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들로 간단하고 맛있게, 가볍게 뚝딱 만들어지는 비건 레시피 만화를 소개합니다. 비건 유튜버이자 일반 직장인인 작가는 집에서 만들어 먹은 비건 요리를 4컷 만화로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요가를 하다 뭘 먹을지 정하거나 냉장고를 지그시 쳐다보다가 남은 재료를 냄비에 몽땅 넣고 보는 솔직 엉뚱발랄한 비건 라이프가 궁금하시다면 자연에 덜 비치는 식사를 하고 싶은 소식 마녀의 쉽고 맛있는 4컷 비건 요리 만화 오늘 조금 더 비건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 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